자, 학생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광복과 통일국가 수립운동, 그리고 이제 오늘날까지 역사를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를 이렇게 간략히 정리할 생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교재 내용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인생 역정 그러잖아요. 되게 한 사람의 삶의 그 라이프 사이클을 보더라도 항상 좋은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20대 초반이나 되게 그 정도 나이에 있는데 그 과정을 살아오는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늘 좋은 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좋은 때도 있었으면 또 어려운 때도 힘든 때도 있었고 그런 역경과 고난을 딛고 나서 다시 또 좋은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좋은 때가 있다고 해서 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 간단한 사자성어로 세옹지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이제 36년이라는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1945년 8월 15일 날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서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광복을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 이후 역사를 오늘날까지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1945년부터 2013년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 아니지만 여기에 점철되어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또 이제 특별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과거의 역사들은 특히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역사들은 그동안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성과들이 많이 누적돼 있고 또 정제돼 있고 해가지고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근현대사는 현재 지금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고 옛날에 있던 사실을 또 폭로하기도 하고 또 없던 사실을 새롭게 발굴하기도 하고 알겠죠? 이런 것들이 늘 역동적으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현대사를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특히 이제 오늘날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한은 여전히 우익 중심의 그런 정권이 지금 등장해 있고, 그죠? 보수적인 그런 보수 우파가 집권 세력으로서 권력을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은 아주 극자, 아주 그 좌파라도 좀 변칙적인, 알겠어요? 그런 좌파가 북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반도라는 이런 공간에서는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와서 이념 갈등이, 이념 대립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희석화되고 없어졌지만 우리 한반도만큼은 특히 이제 한반도 중에서도 우리 남쪽만큼은 특별히 보수와 진보 또는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색깔 논쟁, 이념 논쟁이 선거철만 되면 아주 극에 달하죠. 그죠? 그래서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외에 가장 우리 사회를 현재 우리를 숨막히고 답답하고 또 우리 역사의 진보를 또 우리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 게 바로 이런 이념 대립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런 이념 대립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파 중심의 보수적인 우파 중심의 이런 반쪽짜리 역사를 가르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이제 87년 헌법 체제 이후로 우리가 60 항쟁 이후로 민주주의가 많이 회복되고 그죠? 그 민주주의 덕분에 여러 가지 그동안 연구가 보류되었던 새로운 사실들을 또 좌파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독립운동사라든지 또는 근현대사에서 많이 보강하게 됐지만 여전히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그것마저도 좌파다 또는 너무나 빨간색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근현대사 교과서까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바로 뭐냐? 여전히 학계에서도 또 역사학계에서도 이념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 역사 연구가 자유스럽지 않고 공부하는 것 역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근현대사를 어떤 자세로 맞닥뜨려야 되느냐? 근현대사 시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요. 알겠죠? 물론 이제 철저하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근현대사는 굉장히 축약된, 그죠? 근현대사를 하나의 독립된 과목으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뒤에 붙어 있는 근현대사의 흐름을 간략히 1시간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8.15 광복 전후 역사를 좀 보도록 합니다. 1943년에 카이로 선언이 있었습니다. 카이로가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중국, 영국 순회들이 모여서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어요. 당시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장제스, 그 다음에 영국의
처칠이죠.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 카이로 선언이 우리 역사에 갖는 의미는 뭐냐면 최초입니다. 최초로 한국어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었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하죠. 알겠죠? 그래서 한국어 독립을 처음으로 약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2월 달에 얄타에서, 흑해에 있는 얄타입니다. 이 얄타에서, 예, 당시 이제 이미 독일은 항복했고, 그죠? 그 독일이 이제 항복 직전이었죠. 7월 달인가 항복하고요. 일본에 대해서 미국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한 것. 그러니까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기로 약속한 것. 이게 바로 얄타 회담이랍니다. 그래서 45년 2월 달에 얄타 회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45년 7월 달, 바로 독일이 항복한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 항복했죠. 독일 항복했죠. 일본만 남았는데 이 일본 놈들을 어떻게 항복을 받아낼 것이냐. 알겠죠? 또 일본이 항복한 이후에 그 일본의 점령 지역, 또 패전국 일본, 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포츠담 선언이 있었습니다. 포츠담 회담이. 이 포츠담 회담에서, 그죠? 여기 이제 밑에 나온 누구예요? 처칠, 그리고 루스벨트, 그리고 예, 장제스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이 가담을 했습니다. 선언에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소련의 예, 스탈린이죠. 이렇게 3순회들이 만나서 카이로 회담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독립을 다시 재보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한국의 독립을 다시 재보장하고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항복 요구가 포츠담 선언에 담겨 있었단 말이야. 이 포츠담 선언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 더 많은 희생을 막아야겠다. 이런 명분으로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투하를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먼저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8월 9일인가 그 뒤 한 3일 뒤쯤에 나가사키에 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데 이 3일 사이에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초유의 희생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확인된 인원만 하더라도 약 11만 5천 명가량이 단박에 죽었다고 그러고, 이제 추정 사망 인구가 한 25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부상당한 사람, 살아남았지만은 그 뒤에 엄폭 피해자로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10만 명쯤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 전쟁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폭탄 한 방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전례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 원자폭탄을 투하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그때 과연 폭탄을 투하했어야 됐느냐? 폭탄을 투하하지 않고도 일본을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느냐? 또 폭탄 투하가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거나 우리 인류한테 더 큰 재앙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됐죠. 그 당시 이제 히로시마에 투하된 그 원자폭탄 이름은 귀여워요. 리틀보입니다. 작은 소녀이죠. 그죠? 3톤짜리인가? 그 무게는 한 3톤 정도 되는데 이 폭탄을 던지는 순간 오전 8시 15분이니까 빛이 번쩍하는 순간, 섬광이 번쩍이는 순간 20초 사이에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알겠어요? 자,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 일본이 이제 폭탄을 맞고 말이죠. 거의 항복을 지경에 이렇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그 뒤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8월 8일 날 소련이 한국전에, 그러니까 대일전에 참전했습니다. 아주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죠? 거의 폐쇄기 짙은 일본을 그냥 거저먹기, 날로 먹기로 이제 일본을 이기고, 특히 이제 우리 한반도 북쪽에 진주에 옵니다. 소련이.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련의 한반도 북쪽 진주로 인해서 우리 남북한이,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광복 이전의 상황을 봤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 이후 통일과 수립운동이 아주 복잡 단안하게 전개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데 잘 보십시오. 자, 첫째,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민족주의 진영 그러면 되게 우파입니다. 알겠죠? 이 민족주의 진영에 대한 대응 상대 세력으로서 뭐가 있어요? 예, 사회주의 세력이 있죠. 좌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우파와, 그죠? 사회주의 좌파 세력이 있었다. 알겠어요? 사회주의 가운데 극좌는 박헌영입니다. 이 박헌영은 결국은 뭐냐? 조선공산당을 다시 재건했죠.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미 조선공산당이 있었는데 1925년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조선공산당은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 안 그래? 1925년 치안유지법 이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조선공산당이 해체됐었는데 다시 조선공산당을 재건했어요. 1945년 9월 12일 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죠? 중도 좌파인 여운형은 건국동맹을 만들었는데, 이거 잘 보세요. 해방 이전에, 8.15 이전에 1944년에 건국동맹을 만들었는데, 다시 이것을 확대해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알겠어요? 1945년 8월 15일 날. 당시 이제,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자, 일본 총독이 여운형을 부르죠.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여러 독립운동 세력 가운데 가장 명망 있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여운형이었어요. 전 민족적으로 말하면 해외에 있지만 이승만이 그 당시에 가장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이제 그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을 뿐만 아니라 물론 중간에 25년에 탄핵당하긴 했지만은 그 뒤로도 이제 어때요? 계속 그 미국에서 주로 연합국 측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또 오스트리아 출신이지만 눈이 파란 프란체스카 여사랑 결혼을 했죠. 그리고 학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박사까지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이 인물이 상징하는 것은 이승만 뒤에 연합국 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당시 그 해방 전후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승만에 대한 기대치를 한껏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임시정부의 그 당시 주석이었던 김구보다도 훨씬 더 이승만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더구나 전쟁 말기에 이승만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가? 그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 그 라디오 단파 방송인가를 통해서 국내 방송을 많이 해서 선전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연합군이 일본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킬 겁니다. 이렇게 희망의 목소리를 계속 전했단 말이야. 그래서 저 이승만과 함께 미군이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구나 라는 그런 꿈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승만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는 뭐냐? 국내에서는 이승만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승만은 1945년 10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이 한민당에 이승만이 가입하는데 그 이전에 이 한민당은 누가요? 국내에 있던 우파들이죠. 특히 우파 민족진영이라고 부르는 이 우파들은 친일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주 출신이라든지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었던 경성 주식회사를 차렸던 누구라고 그랬죠? 그래요. 김성수라든지 또 송진우라든지 그죠? 이렇게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친일파들, 친일 자본가 지주그룹인데 이들과 함께 이제 친미적인 이승만이 합세해서 한국민주당을 만들게 되더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운형은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그죠? 1945년 9월 6일 날 조선인민당을 만들지만 결국은 뭐냐? 1945년 9월 7일 여러분 8월 8일 날 소련군이 먼저 진주했고 약 한 달 뒤에야 비로소 미군이 들어옵니다. 알겠어요? 자, 미군이 얄타 회담에서 대일 전에 참전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어때요? 예, 미국이 원자폭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항복을 곧 하게 됐어요. 이렇게 곧 죽기 직전의 일본을 보고 소련이 가담했잖아. 그런데 소련이 들어온 이후에 8.15 이후에 그냥 소련이 밀고 내려온 속도를 보니까 엄청난 속도로 밀고 내려온 거야.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련에게 야, 제발 좀 천천히 내려와. 그리고 우리 한반도를 분할하자라고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은 미군이 차지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차지하고 이렇게 한반도 전체가 소련한테 넘어갈 것을 염려한 미군이 오히려 군사 분계선으로서 38선을 제안했었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는 임시정부의 정치 집단이 바로 한국독립당, 줄여서 한독당이라고 하죠. 한독당입니다. 바로 이 김구가 이 한독당을 건설하고 여기에 이제 김규식이랄지 조수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주의 세력, 그러니까 국외에 있었던 민족주의 세력, 즉 김구 세력이 기욱하게 됐는데 김구는 말이에요. 이승만처럼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은 그 하지 중장인가 당시 미군 사령관이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순종 황제가 쓰던 승용차까지 내줬답니다. 그리고 그 김포공항으로 비행기까지 보내줘서 알겠어요? 김포공항으로 비행기로 기우겠는데 이 김구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죠. 그래 안 그래? 임시정부 주석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우리 미군 사령부는 너네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 타이틀을 내려놓고 알겠어요? 개인 김구 자격으로 들어와서 쓸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대로 차도 안 보내주고 뭐 군용 트럭인가 타고 오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도착하자마자 그냥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구가 고난의 길을 접어들게 됩니다. 중경, 그죠? 중경에 있었던 임시정부 세력이
1945년 11월 달에 귀국. 그래서 이승만이 10월 달에 먼저 들어오고 이승만 이후에 김구는 나중에 귀국하게 된다라는 점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해방 이전에 그죠? 민족주의 진영이 우파라고 그랬으니까 사회주의 진영 즉 좌파는 좌익 그룹은 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좌익 그룹은 예. 자, 연안파와 김일성 갑산파로 나눠졌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연안파들은 조선의용대 선발대로 귀국하고요. 알겠어요? 연안파들은 그래서 최영건,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죠. 조선의용군 선발대로 1945년 11월 달에 해방을 맞은 조국으로 귀국해 들어왔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은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하고 알겠죠? 그래서 소련군 장교로 들어와가지고 1945년 10월 달에 발빠르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을 창설했어요. 알겠죠? 이렇게 남한과 북한에서 발빠른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에 그 8.15 해방을 전후해서 그 계급 스펙트럼을 보자면은 알겠어요? 이쪽이 이제 좌하고 이쪽이 좌익이라고 그러죠. 좌익. 이쪽이 우익이라고 했을 때 가장 왼쪽에 누가 있었느냐? 예, 박헌영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세력만 보겠어요. 박헌영. 알겠죠? 그 다음에 중도 좌파의 대표격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운형이야. 여운형. 그죠? 여운형. 박헌영, 여운형. 그죠? 그 다음에 중도 세력, 중도 우파에 누가 있었죠? 안재홍이 있었죠. 안재홍. 그래 안 그래? 안재홍. 그리고 이제 우익 세력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임정 세력으로서 누가 왔다고? 김구가 들어오고요. 김구. 그 다음에 극우적인 일본의 침략에 협력했으면서 친일 세력으로서 자본가 그룹으로서 알겠죠? 785 이름 지어지는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 김구는 민족 진영 가운데 알겠어요?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개념 있는 민족주의 진영이고 이쪽은 뭐냐? 이쪽은 김성수라든지 또는 누구야? 송진우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친일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요. 친일적. 알겠어요? 친일적인 우파고 여기는 뭐냐? 독립세력이죠. 독립세력인 김구 계열이 있었다. 알겠죠? 이렇게 이승만이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이 당시에 좌파 우파 통틀어서 이승만을 서로 데려가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승만은 이쪽에 붙었어요. 특히 이들이 돈을 많이 대줍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결국은 친일파랑 손잡고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알겠어요? 친일 세력과 미국과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당시 해방 전후 우리 한국 국내에 있어서의 사람들 그죠?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박헌영, 여운형, 안재홍 그리고 김구, 김성수, 송진우 이런 사람들. 당연히 여기에 김규식도 들어있겠죠. 김규식.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구분해야 될 것은 이건 뭐냐? 김구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우파나 미국 자본주의 하에서 나라를 따로 세우지 말고 좌익 그룹과 함께 나라를 함께 만들자.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좌 플러스 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알겠죠? 좌우 세력, 좌우 합작 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중에 김규식과 김구가 나중에 어때?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가서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오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북쪽에 올라가서 그 당시 올라간 사람들이 이렇게 김규식, 김구, 조수왕 이런 사람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하나된 조국을 건설하자. 이 해방된 공간에 하나된 조국을 건설하자. 이런 취지로 남북 연석회의를 했지만 결국은 회담이 결렬되고 맙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이념적 스펙트럼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해방은 되었지만 해방된 이 공간에 알겠어요?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게 만만치가 않았구나.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남쪽은 그죠?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8월 15일 날 1948년 8월 15일 날 북쪽에는 1945년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우리가 흔히 북한이라고 말하는 북한의 정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죠. 이렇게 분단으로 이어집니다. 해방이 곧 분단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좋았다가 그죠? 36년이라는 암흑기를 지나서 터널을 빠져나와서 야 드디어 이제 우리는 빛을 맞이했구나 광복을 맞이했구나 하고 마구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하는 그 순간도 짧고 다시 어때요? 민족의 허리가 싹둑 잘려가지고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가 북쪽은 사회주의 체제가 이렇게 체제가 다른 이념이 서로 다른 한 민족의
한 민족 아래 두 이념이 공존해서 서로 싸우는 이 싸움의 극단이 나중에 언제 폭발합니까? 1950년 6월 25일 6.25 한국전쟁으로 폭발하게 된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큰 흐름을 잡아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제 뭐 하나하나 디테일한 내용들을 자꾸 얘기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도를 끝낼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에. 알겠죠? 그래서 우선 빨리 가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8.15 광복과 통일과 수렴운동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에서는 뭐냐? 남한과 이제 북한을 나눴어요. 남한에서는 이승만, 그죠? 이승만, 송진우, 그렇습니다. 또 누구라고 그랬죠?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한민당을 만들고, 한국민주당입니다. 한민당. 그 다음에 이제 임정 세력이 들어와서 한국독립당,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한독당 그랬죠? 그죠? 한독당. 애들이 뭐라고요? 한민당. 애들이 뭐라고? 한독당. 그죠? 김구 세력이죠, 김구.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아까 조선인민당 여운형 나왔죠? 그 여운형의 조선인민당과 함께 또 조선공산당, 누구예요? 조선공산당을 재건했던 박헌영이죠. 자, 이거 보세요. 중도 좌파였던 여운형과 극저했던 박헌영이 합쳐서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을 하고 결국 이제 그 미군에 의해서 좌익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니까 민주주의 민족 전선을 결성해서 1946년에 그런 다음에 이거 보세요. 결국은 뭐냐?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선공산당 소속의 박헌영은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게 되고 이거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남로당이라고 합니다. 남로당. 그죠? 남로당. 그 다음에 자, 북한에서는 연안파와 갑산파, 김일성파가 들어와서 조선신민당을 창당하더니 결국 이 세력들이 합쳐져서 그죠? 소련에서 돌아온 김일성파와 연안파가 들어와서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고 이거 보세요. 원래 그 한 국가의 공산당은 하나입니다. 알겠죠? 근데 먼저 박헌영이 남쪽에다가 조선 공산당을 재건해 버렸잖아. 그래서 야 그거 다시 깨. 그 다음에 남조선 북조선 이렇게 둘로 나눠 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을 뭐라고? 남노당. 북조선 노동당을 뭐라고요? 북조선 노동당을 북노당. 이렇게 북조선 노동당을 만들더니 결국은 1947년 2월 달에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1945년 12월 달에 그렇죠.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게 되고요.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에 다시 1946년 3월에서 그 1947년까지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게 돼요. 알겠죠? 시험에 무지하게 그동안 잘 났던 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입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국 외상들이 모여서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상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그죠? 한국의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선 한반도에 일본을 축출한 한반도에 그 정부를 세우는데 당장 정부를 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자고? 5개년간 4개국에 의해서 뭐 하자고? 신탁 통치를 하자. 이렇게 4개년 동안 그죠? 그 5개년 동안 4개국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하자는 신탁 통치안이 가결된 게 모스크바 3상회의였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또 하나 뭐가 의결됐느냐? 야, 그러면 한반도에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점령국 당사국인 미국과 소련 대표가 모여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 그 미소 공동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따라서 정부를 세우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그 결정사항이 떨어지고 나서 어때? 격렬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남한 안에서 특히 남한 안에서 그죠? 남한에서 그 좌익과 이쪽이 좌익이죠. 이쪽이 좌익이죠. 좌익과 우익 사이에 격렬한 반탁 운동이 전개됩니다. 반탁 운동이. 그런데 처음에는 전부 다 반탁 운동을 했었는데 나중에 어때? 나중에 이 좌익 계열에서는 찬탁으로 돌아서더라. 그래서 우익은 주로 반탁을 하게 되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거죠. 야, 우리가 36년간이나 일본 놈들을 압제하에 있었는데 이제 겨우 해방을 맞이했는데 다시 또 5년을 기다리란 말이냐 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 5년을 더 기다려라는 이 안은 미국이 알겠어요? 원래는 한반도를
해방시킨 이후에 그 연합국이나 미국의 식민지로 미국의 신탁 통치를 한 20년에서 한 50년 정도를 신탁 통치를 시켜야겠다는 구상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탁 통치 구상은 미국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고 연합국들이 절충해서 야 20년은 너무 길어, 10년도 너무 길어, 이렇게 줄이자 해가지고 어때? 5년으로 줄여놨어요. 알겠죠? 그런데 이 당시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소련이 한반도 신탁 통치를 5년으로 더 연장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 보도해가지고 격렬한 그런 반타 운동을 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 말이에요. 요 근래 이제 우리가 조중동 해가지고 개념 없는 신문, 뭐 우익 신문 하면서 말이지 우리가 이제 조중동을 많이 규탄하는데 사실은 이 동아일보가 진짜 나쁜 짓을 한 게 바로 이렇게 그 5개년간 신탁 통치안을 왜곡 보도했다는 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격렬한 반탁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러나 소련의 지시를 받은 좌익들은 찬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연합군의 결정사항을 빨리 따라야 돼. 우리가 지금 당장 독립한다고 해봐야 이렇게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른 여러 세력들이 나라를 차리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 차라리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 있다가 한 5년 정도 기다리다가 이제 그 통일의 기운이 또는 건국의 기운이 무르익으면 그때 정부를 세워도 늦지 않아. 라고, 알겠어요?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지령을 받고 나서 어때요? 찬탁 운동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반탁과 찬탁으로 달라졌는데 결국 반탁은 우파를 대표하는 이념이 되고, 알겠어요? 찬탁은 좌파를 주장하는, 좌파를 대표하는 그런 주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갈등이 민족 안에서, 알겠어요?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서로 다른 노선을 놓고 격렬하게 싸우게 되더라. 한참 이제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덕수에서 열리고 있었는데 돌연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승만이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합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도 시험에 잘 나오죠. 알겠죠? 1940년 6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1947년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누가? 이승만이 어디에서? 정읍에서 정읍 발언을 했다. 이 정읍 발언 내용이 뭘까요? 야, 무슨 통일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남한과 북한이 따로 정부를 세우자. 알겠어요? 여기서 발언 주요 내용은 뭐야? 단독 정부 구상이에요. 남한 단독만 정부를 수립해도 된다. 이렇게 단독 정부 수립안을 내세우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김구, 김규식, 그죠? 또 그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 김규식하고 여운형이죠.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 그래서 좌우합작 7원칙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1947년 7월 달에 여운형이 암살당하고 중요한 민족 운동가죠. 그래 안 그래? 중도 좌파이면서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그런 몽양 여운형 선생이에요. 이 여운형이 피살을 당하고 결국은 좌우합작위원회마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가 계속 전개.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신탁통치 문제와 반탁운동에 대한 소상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개년간 4개국에 의한 5개년간의 신탁통치안이 가결됐을 때 알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왜곡 보도를 했었다. 거기 볼까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결의문.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 담화했다는 얘기는 뭐야? 이거는 찬탁이라는 얘기죠. 공산주의자들, 즉 좌파는 찬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스크바 3국 예상회의 결정은 조선을 위해서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좌파들의 생각이야. 소련의 지시를 받은. 이것은 우리가 5년 이내에 통일되고 우리의 발전이 상당한 때는 단축될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역량에 여하에 달린 것이다. 이렇게 차라리 연합국들의 결정사항을 따르자라고 했습니다. 역사란 if, 가정법이 통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느냐라는 것들은 지금 와서 되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그때 찬탁을 했어야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좌익들이 거의 그런 주장을 했지만은 그 당시 너무나 우리가 흥분된 상태에서 또 동아일보 왜곡 보도 때문에 잘못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격렬하게 반탁 운동을 했었고 특히 김구 같은 분이 알겠어요? 이승만뿐만 아니라 김구 같은 사람들은 열렬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반탁 운동을 해버리니까 반탁은 나쁜 것이다라는 인식이 오랜 세월 동안 박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판단이 오히려 어리석을 수도 있다라는 학자들의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볼까요?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이걸 줄여서 뭐라고?
반탁이라고 한다. 그죠? 주로 이들의 주장은 뭐야? 우익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김구라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김구는 우파입니다. 우파. 알겠어요? 김구는 우파.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상 논쟁 또는 이념 논쟁 또는 종북 논쟁 이런 것들이 말이야 아주 심란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는 짓이죠. 그래 안 그래? 이 종북몰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우리 민족의 장래를 가로막는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사회 악입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공공의 악이에요. 빨리 이런 것들을 버려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 김구 같은 분은 결국은 뭐냐? 우파입니다. 철저하게 우익이에요. 알겠어요? 우익. 우리가 이제 최근에 노무현이랄지 또 노무현 이전에 뭐 김대중이랄지 이런 대통령들마저 우파들이 이건 좌빨이다 라고 하면서 좌익처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되게 김구나 김대중이라든지 또는 노무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계열입니다. 우파이면서 알겠죠? 우파이면서 북한하고 손을 잡고 한 나라를 세우자. 한 민족이 한 개 국가로 가자. 이념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이건 뭐야? 무슨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 지향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파 가운데 김성수, 송진우 또는 이승만 또는 뭐 지금 일베 같은 애들 말이야. 알겠죠? 극우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빨리 생각을 서로 바꾸고 전향하고 알겠죠? 될 수 있으면은 민족이 서로 화합하고 이념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갇혀서 서로 이렇게 심각하게 싸움질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세계는 지금 경랑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변화가 어마어마하고요. 알겠죠? 일본이 엔저 해가지고 말이야 엄청나게 이제 우리 수출에 타격을 주기도 하고 또 일본이 극우 세력이 등장해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평화안법을 없애고 일본도 군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우리가 깔보던 중국이 아니에요. 세계 경제 또는 세계 군사 대국으로 아주 제2의 알겠어요? 대국가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래 안 그래? 러시아도 이제 한참 혼란스러웠지만 점점 안정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늑대와 승냥이들 같은 강대국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그냥 조그만 이념 때문에 낡은 이념 때문에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가벼운 생각을 갖고 알겠죠? 좀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 이 정열과 노력을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장래가 결국은 그런 것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결국은 그래서 좌파들은 찬탁을 했지만 우익들이 격렬한 반탁 운동을 전개했다. 김구, 이승만 이들이 전부 다 우익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좌익이 찬탁으로 선회해서 좌우 대립이 격화됐다. 이 좌우 대립의 격화가 우리나라가 분단되는, 알겠어요? 분단의 내부적인 원인이 됩니다. 밖에서는 어때?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확산시키려는 미국과, 그죠? 사회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려는 소련의 이런 냉전 체제에 의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분단된 면도 있지만 안으로 보자면 우리 민족 내부에서 이렇게 좌파, 우파, 찬탁과 반탁 이런 이념 대립이 결국은 남북 따로따로 가자 이렇게 남북 분단으로 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북한은 북한대로 가고 남한은 거기 보세요. 한국민주당 아까 한민당 그랬죠. 이승만 계속 지금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결국은 단독 정부를 주장했었고 남북 협상파들은 누구라고요? 김구, 김규식, 그죠? 한국 독립당의 김구,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가서 남북 협상을 하고 오겠다. 김일성을 만나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남북 협상 통일 세력입니다. 통일 세력 대 단정 세력이죠. 단독 정부 세력이죠. 이렇게 통일 세력 대 단독 정부 세력이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됐다. 알겠어요? 결국은 자, 두 차례의 덕수에서 열렸던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한반도의 정부 수립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때요? 유엔 소총회로 넘어가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뭐라고 했냐? 야, 안 되겠다. 그러면 해방된 한국에 한반도에 알겠죠? 나라를 세우기가 이렇게 힘드니 우리가 한국에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뭘 파견하자? 한국 임시위원단을 유엔 이름으로 파견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이 한국임시위원단의 그 사명이 뭐냐? 한반도에 과연 통일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정부 수립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임시위원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임시위원단이 왔지만은 이들은 38선 이북으로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련군들이 이들의 입북을 막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유엔 가가지고 어때?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려고 가봤더니 38선 이북은 발도 못 들어놓게 하더라. 그래서 결국 돌아왔다. 이렇게 가지고 어때요? 그러면 유엔에서 결정사항은 뭐야? 그러면 총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시행해라 라고 유엔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 이 유엔이라는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겨났잖아요. 1차 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이 탄생했고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국제연맹도 윌슨의 제창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국제연합도 2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합도 사실은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입김이 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구상이 뭐야? 우리가 한반도 전체를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를 만들지 못할 바야 차라리 소련이 이미 38선 이북을 점령했으니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서 38선 이북은 사회주의 체제인 소련 그 휘하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하더라도 적어도 38선 이남에 미국의 입김을 영향을 받는 자본주의 국가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미국의 속내가 유엔에서 반영된 것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는 야, 그러면 선거 가능 지역만 총선거를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남한에서만 이제 총선거가 시행되게 됐죠. 이걸 바로 뭐라고 그래? 50총선거라고 합니다. 유엔 결정사항에 따라서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즉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가능하게 됐죠.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남한만 단독 정부를 따로 수립하자라는 것은 미국의 생각이자 전에 정업 발언했던 이승만의 생각이자 유엔의 결정사항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한통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1948년 5월 10일 날 이걸 50총선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예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대선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날 50총선거는 어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냐? 재헌 의원을 선출하는 거예요. 재헌 의원.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재헌 의원을 선출했어요. 그래서 이 재헌 의원들이 이제 결국 헌법을 제정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죠. 이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진 게 1948년 7월 17일이에요. 7월 17일. 알겠어요? 그래서 7월 17일을 재헌절이라고 합니다. 재헌절. 헌법을 제정한 날. 그리고 이 헌법에 의거해서 1948년 8월 15일 날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를 탄생시켜 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남북 협상을 주도했던 김규식은 뭡니까? 나의 소원이라는, 그래서 김구가 애절한, 그죠? 나는 38선을 베고 눕더라도 조국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썼던 이 김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김구는 어떻게 됐어요? 50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한에 있었던 공산주의자들과, 그죠? 또 적어도 이 좌파들,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리고 김구 세력, 김규 세력, 여기까지는 결국은 뭐냐? 해방된 이후에 헌법이 제정돼서, 그죠? 재헌절에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 헌법을 만드는 50총선거에 대표를 내보내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볼까요? 50총선거에 김구나 김규식은 불참하고 있었다. 그죠?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또 어떠냐? 아예 남조선 노동당, 남노당, 즉 공산주의자 박헌영은 이 공산주의자들을 지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1948년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이게 제주도 4.3 항쟁이죠. 그래 안 그래? 날짜를 보세요. 5월 10일 날 50총선거가 있기 전에 제주도에서 4.3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주도 4.3 항쟁에 대해서 역사적 규명이 많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아직도 그 4.3 항쟁의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 안 그래? 또 4.3 항쟁의 억울한 희생자들의 그 억울함을 우리가 씻겨주는 그런 그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4.3 항쟁에 관한 소설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많이 만들고 또 우리 역사도 많이 연구가 진전되긴 했지만 아직도 4.3 항쟁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자, 특히 이제 당시에 미군과 또 국군 그리고 서북 청년단 이런 애들이 가서 제주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물론 포함되어 있었지만 억울한 제주도 도민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기록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한 3만 명 정도 죽었다고 하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제주도 4.3 항쟁이 일어나자 제주도 4.3 항쟁을 진압하러 가기 위한 군대가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그 군대 안에 사회주의자 즉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이 공산주의 세력이 그 군대를 끌고 어떻게 했어요? 여수 순천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11.19 여순 사건입니다. 알겠어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죠. 11.19.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남한 안에서 50총선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 과정에서 남한 안에서 이렇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라는 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라고? 제주도 4.3 항쟁 50선거 이전에 그리고 50선거 이후에 11.19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태백산맥이라는 그 조정래 소설가의 그 소설에 보면은 이 4.3 항쟁의 그런 배경이 이제 소설 첫머리에 쫙 깔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뭐냐? 북한은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북조선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바꿉니다. 남한이 먼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동안 명분을 축적했던 북한이 그래 너네들이 따로 정부를 차려서 알았어. 그럼 우리도 그건 차리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준비했습니다. 토지개혁 다 해놓고요. 전부 다 사회주의 체제를 만들어놨어요. 알겠죠? 전부 다 국유하고 여러 가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알겠죠? 이런 주요 시설들을 전부 다 국유해놓고 공산주의 할 준비를 다 해놓고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한보다 먼저 나라를 세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은 언제? 남한이 8월 15일 날 해방된 날이자 48년 8월 15일이 건국된 그러니까 정부를 수립한 날이라면 북한 정권은 1948년 9월 9일입니다. 걔네들은 구구절 그러죠. 그죠? 아주 큰 명절로 구구절 이렇게 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우리는 반민특위 활동과 친일파 청산 그렇습니다. 이 재헌 의원들이 하는 일이 또 뭐였냐면은 헌법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 뭐였어요? 이렇게 반민특위를 구성해서 친일파 청산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요. 알겠죠? 자, 친일파 청산 정책은 미 군정계는 일제식민기구의 관리들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을 계속 등용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물러가고 친일파들이 이제 죽을 줄 알았어요. 야, 우리 그동안 일본 편들어졌으니 우리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대신 누구로 교체됐어요? 미군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허물어져서 없어졌지만 중앙청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 일장기가 꽂혀 있었죠. 그 일장기 대신 미 성조기가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영어도 안 통하지, 행정 경험이 전혀 없지. 그나마 일본 놈들 밑에서 친일파 놈들은 일본 놈들 밑에서 여러 가지 그 관료제 운용이라든지 공무원 사회의 그런 행정 경험이 있죠. 그래서 걔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말 잘 듣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또 친일파 입장은 어때요? 미군이 자기들 다 죽일 줄 알았는데 죽이는커녕 야 너네들 계속 자기가 하던 일 계속 하고 있어. 공무원들은 계속 현업에 종사해. 이런 식으로 친일파들이 일본 식민지 기구에서 이러던 그런 관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일본한테 빌부터 아버던 녀석들이 졸지에 모조리 그냥 미국이 우리 소천사야 하면서 미국한테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 친일적인 인사들이 친미적 인사로 다 바뀌어버린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되게 김일성 누굽니까? 이승만과 함께 친일적인 인사들이 친미적 입장을 띠면서 동시에 이렇게 묶여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주류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재헌의회가 구성되고요. 이 재헌의회에서 한 일이 뭐라고?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만들었다. 여러분, 첫째 뭐라고? 헌법을 제정하고 또 하나 반민족 행위처벌법을 공포. 그죠?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처벌법에 의거해서 반민특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예, 체포를 했습니다. 박흥식 화신백화점이라고요. 일제시대에 있었던 백화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백화점, 종로 2가가 거기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광수, 춘원 이광수, 천하의 최린, 그죠? 노덕술, 이 악질 친일 경찰 출신 노덕술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최린, 노덕술, 이광수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잘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친일파들을 전부 다 구속했지만 다 풀려났습니다. 알겠죠? 다 풀려났어요. 처음에는 이제 70 몇 명이 이렇게 잡아들였는데 재판받고 뭐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우리는 친일파를 제대로 처벌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 이후에 친미주의자로 그 변신을 하고 다시 친미하면서 또 어때요? 반공주의자로 공산주의에 반대해서 그냥 지금까지 그 세력이 예, 좌빨하면서 뭐야? 종북몰이 하면서 알겠죠? 지네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빨갱이라는 굴레를 씌웁니다. 그래 안 그래? 무조건 종북 굴레를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반대파를 숙청하는 이른바 한국판 메카시즘 선풍이 일어나게 되는 우리 정치에서 아주 비극기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청산돼야 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작 청산해야 될 친일파는 청산하지 못했죠. 이승만의 견제 때문에 국회 안에 사회주의 좌익 간첩이 있다. 프락 사건이죠. 국회 프락 사건. 그래서 이걸 얘기해가지고 6월 6일 사건 해서 반민 특위를 습격했어요. 그 경찰들이.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반민 특위를 해체하고 결국 뭐냐? 오히려 친일파 청산에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친일파 청산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됐습니까? 그런 사이에 이제 우리는 결국 뭐냐? 남한과 북한이 이제 단절되고요. 결국은 이 갈등이 이제 남한에 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어때요? 다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이 그 이념적 대립 속에서 결국은 뭡니까? 남쪽에 있던 특히 이 사람들이 대거 이제 그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이 대거 넘어갔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지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 여러 명은 죽고요. 조소왕 넘어갔죠. 또는 뭐 김규식도 넘어가 버렸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아주 그 유명한 뭡니까? 역사학자 백남훈이랄지 또는 뭐 전석담이랄지, 그죠? 또 시인 또 정주영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또 누굽니까? 소설가 홍명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넘어가서 북한에서 아주 고위 인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들, 최고 민족운동가들, 최고 좌익 인텔리겐차들이 말이야. 전부 다 북한으로 넘어가서 북한 정권에 이렇게 협력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 얘기로는 야, 그 당시 남한에는 쭉정이들만 남았다. 쭉정이들하고 친일파하고 친미 사대주의자들만 남아서 걔들이 남아서 세운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라고 이렇게 예, 격화시키기도 한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이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너무 낮잡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놓은 이 비약적인 발전, 그래 안 그래? 흐뭇하죠? 특히 이제 뭐 김연아라든지 손현재라든지 또는 뭐 우리의 싸이라든지 이런 한류 물결을 보면은 되게 우리 국격이 높아진 것처럼 흐뭇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반쪽을 버려두고 반쪽을 포기하고 북쪽 없이 남쪽만 해도 이렇게 흐뭇한, 알겠어요? 이런 감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하나였다면 그리고 그 똑똑한 사람이 많던 북한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힘을 합치고 6.25라는 전쟁을 겪지 않고, 알겠죠? 분단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정말 우리는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국가가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에요.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인 모순들이 전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민족 모순, 계급 모순, 지역 간의 갈등, 종교도 그냥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없는 종교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냥 모든 모순과 모든 갈등과 모든 숙제들이 우리가 역사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 될 숙제들이 한반도에 다 모여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므로 야, 이거 어려워 죽겠다, 못 풀겠다라고 하지 말고 이걸 하나씩 풀어야 됩니다. 실타래가 얽혔다면, 알겠죠? 이걸 하나씩 풀어야 돼요. 알렉산더가 그랬잖아. 고르기우스 매듭인가 그러죠? 매듭이 막 했는데 누군가가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지배자가 되리라 했는데 알렉산더가 오더니 야, 매듭 그거 이렇게 풀면 돼. 칼로 그냥 싹둑 잘라버렸대.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일하죠. 물론 이제 그렇게 단칼에 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우리 한반도에 얽힌 문제들이 결국 국내외적으로, 그죠? 주변 국가들과 함께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외교적으로, 그죠?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민족 안에서 지역 간의 갈등, 또 계급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알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얽힌 실타래가 있다면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성세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다 돌아오게 돼요. 알겠죠? 그 숙제를 풀려면 그것의 원인과 알겠죠? 인과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디서 나오냐? 역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쫙 보세요.